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산하의 오역. 남자들의 회고담 중에 믿기 어려운 거 대표적으로 따지면 군대 얘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뭔가 힘을 좀 과시해야 할 때, 예를 들면은 뭐 사냥 얘기도 있을 수 있겠고요. 심지어는 낚시 얘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영원한 레파토리가 있죠. 내가 일대 몇으로 깡패들이랑 싸운 적이 있었다. 내지는 학교 다닐 때 몇 대 몇으로 해서 내가 이긴 적이 있었다. 뭐 이러면서 말이죠. 그 얘기들은 뭐 김두한이 따로 없고 실화소년은 저리 가라입니다. 하지만 역사적인 사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산하의 오역, 이 감시망을 뚫을 수는 없죠. 자, 그런 의미에서요. 산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산하님은 저 일대 몇으로 싸운 적이 있습니까? 저는 원래 평화주의자이기 때문에. 평화주의자이기 때문에. 예. 근데 뭐 인터넷에서는 꽤나 싸움꾼인 이런 포스가 있잖아요. 사실과 다릅니다. 아니, 인터넷에서 많이 싸우잖아. 예? 저는 싸우는 게 아닌데 남들이 싸운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렇군요. 하긴, 이 우리의 비극 중에 하나는 논쟁, 토론, 이것과 싸움의 경계가 불명확하다는 얘기죠. 예. 그 격렬히 논쟁하는 것을 싸우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감정적으로 받아들여서 그야말로 싸움으로 번진 경우들이 있거든요. 되게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영국의 의회 같은 경우에서 그 선만 넘어가면 바로 멱살을 잡을 수 있는 그 거리에서 서로 그 상원 같은 데 보면은 야당, 여당이 격렬하게 토론하거든요. 실상 그 말싸움은 어떤 그런 것들은 훨씬 더 합니다. 네. 더 정도가 심하고 인신공격도 사실 서슴지 않고요. 그러니까 되게 이제 거기서 또 어떤 지킨 선이 있고 유머가 있는 거죠. 이를테면은 뭐 처칠한테 옛날에 그 여성 의원이 그런 얘기 했었어요. 당신이 내 남편이면 내일 독을 먹일 것이다. 얘기를 하니까 처칠이 그런 말을 해요. 뭐라고요? 당신의 와이프면 그 독 먹겠다. 처칠이 이겼네. 뭐 그런 식의 어떤 아주 진짜 그 정말 그 말 들으면서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웃으면 넘어가는 거죠. 근데 그런 선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건 뭐 여담입니다만은. 예, 그래요. 예, 싸움과 토론의 경계. 뭐 이 얘기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 말이죠. 근데 오늘 뭐 그 역사를 살펴보니까 그야말로 진짜 일대 뭐 몇이 아니라 일대 수백으로 싸우다가 장렬히 가신 그런 위인의 얘기가 있어요. 예. 일단 얘기를 그 1923년 1월 12일로 가볼게요. 1923년? 1월 12일 날. 1월 10일. 밤 8시. 아직 어두컴컴할 때였겠죠, 그때는. 네. 근데 종로 경찰서. 그러니까 그 당시 일본 경찰력의 심장부이고. 그러니까 영화 암살에서 이정재가 변절을 택하게 되는 그 왜 빵빵 쏴 죽이면서 너 죽을래 하면서 그때 이제 항복을 하고 마는 거기가 바로 종로 경찰서입니다. 이거 김두한이 잡혀 들어간데도 자주 잡혀갔죠. 그 당시 종로 경찰서는 정말 중심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경찰력의 심장부고 숱한 어떤 독립운동가며 어떤 등등이 잡혀가서 고문을 받고 또 그런 형극을 치른 곳이죠. 근데 그 종로 경찰서에 폭탄이 날아갑니다. 꽝 하고 터지는데 그 폭탄의 질이 상당히 좋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어설픈 게 아니라 어떤 정교하게 만들어진 그리고 위력이 컸던 폭탄이었습니다. 사제폭탄이긴 사제폭탄인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게 이제 물론 사제지만 꽤 정교한. 그래서 뭐랄까 조직적인 어떤 움직임이 분명히 개입된. 근데 아쉽게도 어떤 뭐 특별한 어떤 일본 경찰들 죽이지는 못했어요. 그래요. 근데 이제 어쨌든 부상자가 나왔었고 그리고 일본 경찰로서 상당히 큰 사건이었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지금으로 치면은 뭐 이 치안본부 정도에 날라온 거니까요. 네, 그렇군요. 근데 사실 지금 이걸 누가 했는지 정확히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설이 있어요. 이를테면 김상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릴 분인데
그 양반일 수도 있는데 또 그러기엔 좀 다른 면도 있다라고 네. 해서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어쨌건 이제 그렇게 했다고 던졌다고 추정되는 분이 이제 김상옥이라는 분입니다. 네. 이분은 의열단원이었어요. 의열단. 예, 김원봉이 만든 약산 의열단원이었고요. 예. 이분은 이제 이 종로서를 한방 타격한 걸로 추정되는데, 네, 추정되는데 이분은 1922년 12월 달에 네. 이제 만주에서 네. 한국으로 건너옵니다. 네. 선으로. 그때 가지고 온 권총 4정, 네. 실탄 800발, 와. 뭐 등등을 갖고 왔다고 그래요. 야, 그거는 실탄 800발을 권총 4정이면 이거 혼자서 들고 오기가. 예. 물론 내부에 어떤 협력자가 있었겠죠. 네. 당시만 해도 조직이 있었으니까. 의열단이니까 조직이니까.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분은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생사가 이번 거사에 달렸소. 만약 실패하면 내세에서 봅시다. 와. 나는 자기라의 뜻을 지킬지언정 네. 적의 포로는 되지 않겠소. 라고 하고 넘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군요. 넘어오시면서 생각이 많았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는 구한말 군인이었어요. 근데 되게 완고한 분이었는데 이제 되게 가난했었고 집은 네. 말 발굽 제조공으로서 어떤 어릴 적부터 하면서 일을 하면서 가난과 싸워야 했었고요. 지금으로 따지면 타이어 제조공이네요. 그런 식이었죠. 예, 말발굽이면은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후일 이제 회고하기에는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어머니 3년만 공부시켜 주세요라고 했다고 하는데 끝내 그럴 수는 없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랬구나. 낮에는 대장간에 가서 일을 하고 밤엔 야학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막 그냥 방에도 못 들어앉고 네. 마루에서 막 우겁고 먹고 가고 또 공부하고 했다고 합니다. 그 어려운 집안에서 그래도 어떻게 예. 공부 좀 해보려고 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래서 나간 교회였고요. 네. 교회 야학에서 공부를 했었고요. 네. 이제 또 그러면서 또 이제 벌써 1913년에 네. 대한광복회라는 걸 조직을 해가지고 독립운동에 슬슬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1913년. 예. 보통 그때 연배가 어느 정도 되시는 겁니까? 1890년쯤 생기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는 그럼 24살인데 그 정도죠. 지금의 24살과 그 당시의 24살은 정말 다릅니다. 다르죠. 예. 이미 그때는 장가도 갔었습니다. 이분은. 네. 네. 예. 자식도 있었고요. 네네. 그러니까 뭐랄까 철물점을 이제 운영하면서 네. 이제 아내와 아이들과 잘 살 수 있는 이제 그런 환경이었는데 네. 물론 부유하게 아닐지라도 그렇죠. 기술이 있었을 테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제 3.1항쟁 때 네. 일본 경찰이 한 여학생에게 칼을 내치려는 것을 보고 이제 달려 들어가지고 네. 경찰을 눕힙니다. 네. 그러니까 되게 용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힘과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죠. 용기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정말 되게, 힘이 있어야지 예. 때려 눕히죠. 그렇죠. 칼 든 경찰을 눕혀버렸으니까. 네. 근데 이제 이런 걸 보면서 3.1항쟁의 봉기와 실패를 보면서 이분은 그 안락한 미래에 대한 꿈을 버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망명을 떠나죠. 그러고는 비폭력에 대한 한계를 느끼고 그렇습니다. 의열단에 이제 비폭력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제 더 이상 이럴 수는 없다라고 네. 생각을 했겠죠. 그 당시에 3.1항쟁 때 죽은 통계가 약 7,500명 가까우니까 네. 이거는 단순한 대모험 운동이 아닙니다. 네. 이건 거의 전쟁에 가까운 전쟁까지 아니겠지만 일종의 봉기 항쟁이었죠. 그렇죠. 운동이라고 했을 때 이미지가 좀 약해요. 예. 75명이 아니라 7,500명이 죽었다는 것은 그렇죠. 이거는 맨몸이라도 싸운 겁니다. 싸운 거죠. 전쟁인데. 이제 그걸 보면서 또 김상옥은 절망도 하고 각오도 했겠죠. 네. 더 이상 이럴 수 없다. 네. 상해 탈출을 하는데 네. 그래서 이제 의열단에 가입을 하고 의열단이 이제 만세만에 불러서는 될 게 아니다라고 그렇죠. 하는 거 아닙니까? 의열단은 철저하게 어떤 무력에 의지한 네. 어떤 그런 강령을 가진 집단이었죠. 네. 나중에 김원봉 할 때 얘기하겠습니다만. 네네. 근데 이제 이 김상옥은 이제 의열단원으로서 이제 복수의 화신이 돼서 돌아옵니다. 그때 넘어올 때도 이제 그 압록강을 건널 때 그 세관 관리한테 들켰다나 그런 말이 있는데 그냥 또 때려 눕히고 때려 눕히고 왔다는 그런 어떤 용력이 출중한 분이었습니다. 야, 어렸을 때부터 대장간에서 기른 힘 갖고 그랬나요? 예. 그래가지고 근데 1월 12일 날 밤 8시에 이제 폭탄이 빵 터진 거죠. 아이고, 김상옥이 그 의사가 입구와 직후에. 네. 원래 이제 어떤 설에 따르면은 김상옥이라는 그 김상옥 씨
의사 같은 경우는 사이토 총독이 이제 지나간다는 첩보를 듣고 이제 대기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안 지나갔대요. 그러니까 에이 이거 어떡할까 하다가 떡 본 김에 제사 지내자라는 마음으로 던진 거라고 해요. 근데 어쨌건 그 큰 효과는 없어지면 이 효과도 컸던 게 어떤 심리적으로 이 종로서에 이럴 수 있는가 하는 게 컸죠. 이게 말이죠. 그 2차 세계대전 때 최초로 그 일본 본토에 폭탄이 떨어진 게 바로 둘리틀 중령이 이끌었었던 그렇죠. 그런 B-25인가 26 26이었을 겁니다. 미첼 폭격기 그건데 그걸 위해서 항공모함에서 무장도 많이 버리고 그렇죠. 네. 거의 미국도 거의 그 당시에는 목숨 건 거였죠. 항모가 몇 척 안 남았을 때였는데 그 항모를 일본 가까이에 들이댄 거니까요. 근데 생각보다 일찍 포착이 돼서 빨리 날아올려야 했기 때문에 이것저것 버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실제로 미국 본토에 가고 폭탄을 떨어뜨렸습니다만 피해는 경미했대요, 그야말로. 그렇죠. 근데 심리적 충격이 셌던 거죠. 그런 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김상옥은 폭탄 던진 다음에 이제 슬 사라지죠. 근데 후암동 근처에 숨어요. 오늘날 용산구 후암동 근처에 집에 숨는데 서울역 맞은편에 언덕 그렇죠. 있는 거기. 그러니까 서울역 근처니까 총독의 행차가 있으면 가 잡겠다는 거였죠. 그렇군요. 근데 그 집에 이제 이 집에 어떤 군 식구들 중에 한 명의 오빠가 하필이면 그 종로서에 근무하고 있었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아주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종로서에 출동을 해요. 아주 일 갈았겠죠. 누구냐 그러면서 그 선봉 그 종로서의 그 유도사범 다무라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14명 경찰 포위합니다. 포위하고 덮치는 순간에 김상옥은 총을 빵 쏘면서 빠져나가요. 그리고 가장 어떤 선봉에 섰던 일본 경찰 다무라 같은 경우는 그냥 총 맞고 죽습니다. 아니 그 경찰서의 유도 사범이라고 한다면은 거기서는 엘리트거든요. 이른바 마루오카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두한테 마루오카 장군의 아들에 보면은 그 사람이 총 맞은 귀신이 되고 남은 전부 다 쫓은 개가 돼가지고 멍하니 서 있게 됐죠. 근데 정말 경성은 발칵 뒤집힙니다. 그러니까 종로서에 빵 터지고 그 다음에 범인 잡으러 간 종로서의 어떤 사범이 죽고 경부 2명은 중상을 입고 범인은 사라지고. 이건 정말 비상 상황이죠. 일본 경부라는 그런 계급은 꽤 높은 그러니까 계급이에요. 간부가 중상을 입었죠. 경성 내 전 경찰력이 눈을 까 뒤집은 가운데 김상옥은 또 한 번 이제 정말 간이 큰 사람인 게 남산을 타고 도망갑니다. 그래가지고 금호동에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금호동 근처에 절에 들어가서 가사와 장삼을 이렇게 빌려 입고 다시 들어옵니다. 서울 시내로. 그러니까 참 그런 게 그 정도 어떤 위기를 겪고 또 한번 또 던지고 했으면 폭탄을 이제는 됐다. 그렇죠. 라고 생각하고 이제 후위를 기약하자라고 해도 아무도 욕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그러고는 다시 무사히 샹하이로 그러니까 의열단 본부로 간다 그러면 그렇죠. 뭐 영웅 대접 받을 텐데. 그렇죠. 근데 또 김상옥의 발걸음은 계속 서울 도심으로 향합니다. 어쨌건 총독 가까운 곳, 그를 잡을 수 있는 곳. 그가 스며든 곳이 오늘의 종로구 효제동이었습니다. 효제동. 그러니까 오늘도 지금 2010년 서울시는 종로구 인이동부터 종로 6가까지를 갔다가 김상옥로라고 명명하게 되는데 그렇군요. 그 동네입니다. 동네였죠. 효제동이라는 동네가. 근데 결국 이제 일본 경찰의 사냥개들이 그 냄새를 맡습니다. 김상옥 여기 있구나. 라고 하고 1월 22일 날 그 위치를 파악한 일본 경찰은 한 명을 잡기 위해서 경기도 경찰부장 지휘하에 무려 1000명. 또 다른 소리 한 400명이라고 하는데 어쨌건 그런 대규모 경찰력을 동원합니다. 그러니까 1월 12일에 폭탄을 던진 이후로 열흘 만이군요. 정말 경성을 뒤흔는 열흘이었죠. 그런데 1000명이든 400명이든 어쨌건 김상옥은 한 명이었어요. 아이고, 그리고 그 포위된 다음에 장장 3시간 35분 동안 김상옥은 쌍권총을 들고 인근 지붕을 타고 오르내리면서 세상에 1,000대 1의 총싸움 벌입니다. 겁먹지도 않았고 또 포기도 안 했어요. 일찌감치 포기도 안 했고 몸에 11발 총을 맞으면서까지 싸웁니다. 싸우고 마지막에 한 발로 자결을 해요. 그것도 사살당한 게 아니라 자결한 겁니까? 그리고 그 지휘하던 서대문 경찰서 경부 구리다가 이제 총에 맞아 죽고요.
그 외 수십 명의 일본 경찰이 부상을 입습니다. 또 죽기도 했고요. 사격술이 놀라운데요. 예. 아무리 그렇지만 그 진두지휘하던 사람이라 그러면 어느 정도 안전장치는 있었을 텐데 그렇죠. 포착을 해서 사살할 수 있을 정도였다고 하면은 그리고 수십 명의 일본 경찰이 사상했다. 예. 야, 이거 그냥 겁에 질려서 대강 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조준했다는 거고. 그러니까 그 뒤에 동아일보 기사를 보면 이제 의열단에 대한 그게 나오는데 네. 조금 좀 과장이 있겠지만 네. 이제 권총을 가진 사람들 같은 경우는 서로의 이 모자를 올려놓고 물건을 두고 그 총을 빵 쏘는 훈련을 했다. 그런 신문 기사가 있을 만큼 윌리엄 텔이 따로 없네요. 그러면. 예. 물론 좀 과장은 있겠지만 네. 그런 상황이었을 만큼 김상옥 같은 경우는 정말 대담하게 그러니까 한치의 흔들림 없이 싸운 거죠. 와, 11발. 그러니까 근데 그 현장을 지켜본 사람 중에서 구본웅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은 예술인 아닌가요? 맞습니다. 조선의 후일 걸출한 서양 화가로 남은 사람이죠. 네. 그 이제 이상의 친구기도 했고요. 네, 이상. 네. 예. 근데 그 양반이 그 현장을 봤어요. 네. 그래 그 양을 보고 이제 그림도 그린 게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렇게 메모해 놨어요. 아침 7시 찬바람, 섰달 다가도 볼 수 없던 눈이 정월 들자 내리니 눈바람 차갑던 중학절 생각이 난다. 아침 7시 눈 쌓인 들판 새로 지은 외딴 집 세 채를 에워싸고 두 겹 세 겹 늘어선 외적의 경관들. 우리의 의열 김상옥 의사를 노린다. 슬프다. 우리의 김 의사는 양손에 육혈포를 꽉 잡은 채 그만 아침 7시 길을 떠났더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소년한테 어떤 그런 장면들이 깊은 인상을 준 건지 알 수 있겠죠. 새벽 7시. 예. 그러니까 그 통금 그때도 통금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없었습니다. 네. 통금은 그 미 군정이로 생긴 거죠. 그렇군요. 새벽 3시 한 30분, 25분쯤에 교전이 시작돼서 3시간 35분 동안이라면 7시일 텐데요. 예. 그 새벽에 이런 일이 있었군요. 그러니까 그 아침 7시는 이분이 본 시각이고요. 어쨌건 이제 그 3시간 반 동안 오전 내내 싸운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야, 1년 뒤에 봄에 그러니까 정말 그 제비 그 김상옥 의사 워낙 날래서 별명이 제비라고 했던 것 같은데 사람들 보기에 어쨌든 그 제비가 다시 돌아오는 한식 날쯤을 맞아서 동아일보 기자가 이제 김상옥 의사의 무덤을 찾습니다. 아무리 있었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근데 거기에는 이제 그 망자의 주소가 중국 상해로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는 김상옥 의사의 평소 유언이었대요. 주소를? 예, 죽어서도 호는 상해에서 독립운동 할 거니까 행여가 죽으면 주소를 중국 상해라고 해다오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랬군요. 이제 그 기자 앞에서 김상옥이 못 치는 통곡을 하기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너무 잘나서 그랬는지 못나서 그랬는지 독립운동 한다고 그걸로만 그냥 지내다가 그만 그 지경이 됐습니다. 죽던 해에도 몇 해 만에 집이라고 와서 제 집에 들어앉지를 못하고 밖으로만 댕기다가 죽었습니다. 밥 한 그릇, 국 한 그릇을 못 해 먹이고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냥 거기에 있으면 그냥 생이별할 것을 갖다가 왜 와서 영 이별을 했느냐라고 울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냥 어머니네요, 이분은. 그렇죠. 상해에 있으면 살아있을 텐데. 그러니까 독립운동이고 뭐고 일단 아들이 살아있으면 좋겠는데 그야말로 그냥 평범한 생활인이었던 거군요. 그 집안 자체는. 그러니까 일본 경찰 1000명 앞에서 거침이 없었지만은 그 김상옥 의사 또한 그 통곡 앞에서는 고개를 숙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어머니 역시 그 아들한테 가난에 시달릴 때 3년만 나 공부시켜줘요라고 했던 그때 그걸 못 들어준 게 아쉬웠을 것이고 안타까웠을 것이고요. 또 김상옥 의사 같은 경우는 또 그 아들이 되게 그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제가 들은 바에 따르면 거의 그러니까 곤궁에 시달리다가 거의 굶어 죽었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김상옥 의사의 아들이. 후손들이 아들이. 그러니까 그런 분들 앞에서 우리가 고개를 들 수 있을까? 혹시 그분 동상 어딘지 아십니까? 김상옥 의사 동상이요? 어디 있어요? 대학로에 있습니다. 혹시 길가에? 예, 길가에 있는 그분입니다. 샘터 극장 근처에 그게 바로. 김상옥의 동상이에요. 와, 그렇군요. 근데 사람들 아마 아무도 모를 거예요, 거의. 그러게요. 예. 다음에 대학로 갈 때 꼭 그 앞에서 머리 한번 숙여야 되겠습니다.
더군다나 요즘에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할머니들한테 아무런 얘기도 안 하고 사과 내지 양해도 구하지 않은 다음에 양해해달라고 한 이런 시대에 말이죠. 그렇습니다. 김상옥 의사가 살아계셨으면 어떤 지금 사진을 보니까 정말 헌헌장부라고 할 수 있겠어요. 예, 아주 뭐 멋지죠. 예, 날카로운 놈에 콧수염 탁 기르고 어깨하며 예. 보니까 상당히 그 뭡니까? 야. 근데 의열단원들은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대부분 다 되게 멋지게 생겼고, 네. 그래서 그 상해의 어떤 그 조선인 또 네. 외국인들한테 되게 뭐랄까 열렬한 이 연애 대상이었대요. 아, 네. 되게 이제 미남에다가 네. 또 언제 죽을지 모르는 어떤 그런 이 지사적인 느낌이라든지. 네네. 그러니까 그것들이 어제 이 여인들의 마음을 자극한 거죠. 그렇군요. 본인들로서도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삶을 즐길 수 있는 예. 그러한 것도 있었을 테고요. 그만큼 멋쟁이였대요. 수영도 하고 테니스도 하고 하면서. 하긴 약산 선생 보세요 한번. 아유, 멋있잖아요. 사진 남아있는 필링 같은 거 보면은. 일단 멋있죠. 예. 그 뭐 얘기한 사람 그 혁명은 낭만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일찍이 JP가 했었습니다. 자, 풍류하면 또 JP도 둘째가랑 서로 합니다만 뭐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어쨌든 목숨을 초계같이 버릴 수 있는 그런 분들만이 줄 수 있는 어떤 감동 뭐 그런 것 새삼 느끼게 됩니다. 김상옥 의사, 김상옥 선생, 대학로 샘터 파랑새 극장 근처에 길가에 이렇게 있는 이분의 동상. 상반신이죠? 이게 전신입니다. 전신입니까? 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저도 반성하고 찾아뵈야 되겠습니다. 이 에피소드는 여기서 마치고요. 광복 60주년 독립군가 다시 부르기 음반 중에서 서문탁이 불러주는 서문탁이 아니라 서문탁입니다. 예, 압록강 행진곡. 예, 당시에 독립운동할 때 부르던 그런 군가입니다. 듣겠습니다. 서문탁이 불러준 압록강 행진곡 중간에 줄였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할 얘기가 좀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박종철 열사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그의 겨울이었죠. 1987년 1월 14일 날 네. 이제 박종철 학생이 고문치사를 당하죠.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제6공화국입니다. 그러니까, 헌법으로 따지면. 예, 예. 그러니까 네. 문민정부니 뭐 국민의 정부니 뭐 등등이 지나갔지만은 어쨌건 그 1988년 이후 네. 지금까지 그 대한민국은 제6공화국이죠. 6공화국. 그리고 제6공화국을 낳은 것은 역시 6월 항쟁입니다. 87년 6월 항쟁. 그렇죠. 거의 그 전 국민이 이제 정권에 맞서 항거를 하고 항복을 받아낸 어떤 네. 그런 그 사건의 결실이죠. 6공화국은. 네. 예, 예. 그러면 그 2월 항쟁의 시작은 또 무엇이었을까라고 할 때 저는 당연히 이분의 죽음을 들겠습니다. 박종철의 죽음이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알려지기 시작한 거는 1987년 1월 16일 날 네. 중앙일보의 사회면에 그런 기사가 실려요. 경찰서 조사받던 대학생 쇼크사. 쇼크사. 예, 근데 이 쇼크사에 따옴표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가 뭐냐면은 그 당시만 해도 보도 지침이 있을 때였으니까 예, 예. 함부로 이제 기사가 못 쓸 때였어요. 네. 근데 이제 어쩐가 쇼크사라는 걸 알리고는 싶은데, 네. 근데 그냥 쓰면 이상할 것 같고 해서 네. 한 게 제 생각에는 쇼크사 따옴 친 거는 네. 이거는 그런 거죠. 쇼크사? 소위 쇼크사라는 그런 식의 뉘앙스였던 것 같아요. 하긴 그 보도 지침이라는 것이 너무 악랄했기 때문에 예. 기자들이 대놓고 쓸 수는 없었습니다만 그러니까, 뉘앙스는 풍기기 위해서 이런 식입니다. 경찰은 박군의 사인을 쇼크사라고 검찰에 보고했다. 네. 그러나 검찰은 박군이 수사기관의 가혹행위로 인해 숨질 가능성에 대해 수사 중이다. 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미 쇼크사라 말 나온 순간에 네. 쇼크사일까? 의문이 퍼지는 기사죠. 그렇군요. 이제 네. 그러면서 이제 정부 난리 났고 네. 또 치안본부도 그냥 그거 잘못된 보도다 막 난리 났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머지않아 이제 드러나요. 예. 이제 부산에서 서울로 유학으로 와서 광주항쟁의 참상을 보고 이제 분노하여 예. 학생운동 가담했던 이제 청년 박종철이 예. 용산구 남영동에 있는 대공분실에서 세상을 떠난 겁니다. 근데 그는 피의자가 아니었어요. 참고인 신분이었습니다.
피의자가 아니고 그러니까 참고인이었다. 용의자도 아니고 또 시위의 주동자가 아니고 누구를 잡기 위해서 야, 너 그 누구 알지? 참고인으로 불려온 거예요. 잡아온 거죠. 그러니까 범죄를 저질렀다고 추궁받을 사람이 아니라 그 주변 인물로서 경찰의 협조를 구해야 할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은 고문을 해요? 그렇죠. 그가 죽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박종철에게 어느 수배자 한 명이 찾아옵니다. 이름 박종운이라는 사람인데 박종운. 이 양반은 이제 한테 박종철은 선배 돈 10,000원과 함께 누나가 아주 목도리를 줘요. 선배한테 10,000원과 함께 목도리. 근데 그거를 이제 수석한 사람들이 경찰이 옵니다. 네가 그거 줬지. 이른바 되면서 끌고 가죠. 그리고 말을 안 하니까 경찰들은 이 젊은이의 팔다리를 잡아채고 물 받은 욕조로 향하죠. 물금을 시작했고 결국 죽습니다. 근데 대개 이제 나쁜 놈들은 정말 불의한 자들은 진실이란 태양 앞에서 되게 일종의 바퀴벌레 됩니다. 그러니까 딱 빛을 본 순간에 바퀴벌레죠. 어찌할 줄을 모르고 도망갈 허둥대면서 숨을 꼴 찾고 안 된 몸부림치죠. 근데 그거 뭡니까? 이거는 은밀하게 자행됐던 거고 그리고 예기치 않은 거였기 때문에 막으려고 되게 애를 썼을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점점 그것도 자기 드러난 것들이 이를테면은 이제 뭐 그런 식입니다. 이제 기자들의 기지도 있었죠. 이제 검찰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슬쩍 얘기 들었습니다. 근데 또 딴 데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번에 검찰 서울대장 죽었다면서요? 라고 하면 알고 있네? 아유 경찰 큰일 났어. 라고 하면은 또 캐치를 하죠. 경찰이 그랬구나. 그 다음에 또 가가지고 아이고 경찰 어떡하죠? 라고 하면서 또 물어보고 그래서 기사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자가 넘겨짚어서 경찰 앞에서 이번에 큰일 났네 뭐 이렇게 하면은 점점 이제 그래서 퍼진 거고요. 또 이제 이런 어떤 그런 사실 자체가 막을 수가 없었던 게 일단 쇼크 사라는 게 나왔잖아요. 그 뒤에는 왜 죽었고 이름은 누구고 계속 수가 들어가는 거죠. 취재가. 근데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죽음을 인정하면서 그 강민창 치안본부장 그 당시 대한민국 경찰 총수가 한 말은 지금도 되게 두고두고 역사에 남을 한마디죠. 그렇죠. 책상을 탁 치니까 억하고 죽었다고. 그러니까 탁 치니까 깜짝 놀라갖고 그 기세에 놀라갖고는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탁 치니까 억하고 죽었다. 그 다음 날 제 국어 시간이었는데 선생님이 갑자기 들어오셔가지고 추석불을 빡 치더라고요. 와 안 죽노 그러시더라고요. 선생님이 교실에 왔고 교탁을 출석부 가지고 빵 치시면서 애들이 왜 그러니까 안 죽네 딱 그러시더라고요. 선생님이 그렇게 그렇게 말하고 싶었던 거겠죠.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그 상황에서 이제 그 경찰들이 독촉하다 보니까 이 박종철의 시신은 어떤 장례식도 못 치르고 거의 못 치르고 그냥 화장돼서 얼어붙은 강물 위에 뿌려집니다. 그때 이제 그 아버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이 그거죠. 종철아 잘 가그래. 아버지는 아무 할 말이 없대. 하시는 말씀이었죠. 하지만 그때부터 온 나라에는 그 죽음에 대해서 나는 할 말이 많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죠. 이미 그 시신이 제로 변하기 전부터 두려움을 뚫고 이제 진실을 입받게 된 분들이 있었어요. 우선 그 기자가 있겠죠. 중앙일보 신성호 기자. 그리고 그보다 앞서서 진실과 마주했던 의사들이었겠죠. 의사. 뜻을 가진 의료원 뭐 사람들. 뜻까지는 아니겠지만 어쨌건 이제 그 처음에 박종철이 의식을 잃으니까 이제 다급해진 경찰들이 불러온 게 인근에 중앙대학병원이 있었어요. 용산에. 중대병원이 지금은 수동에 있지만 과거에 거기 그 옛날에 용산에 있었으니까요. 그때 이제 응급실에서 불려와요. 달려온 분이 31살의 의사 오인상 씨였습니다. 그는 딱 물이 흥건한 그 치료실을 보고 직감을 해요. 아, 이거 물고문이구나. 근데 그때의 시신과 어떤 정말 곰 같은 경찰 틈에서 무슨 말 했다가 큰일 나겠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경찰들은 오인상 박 선생이 왔다 간 다음 날 그 진료실 문 앞을 지켜요. 누가 못 만나게 하려고. 근데 그 이제 그 오인상 선생이 화장실에서 기자를 만나요. 그리고 이제 얘기합니다. 한마디 해요. 청진기를 대보니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났고 배에서는 수포음이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수포음이라는 게 사실은 물고문과 연관이 없는 말이래요. 그런데 어떻게든 물고문이다 라는 걸 암시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군요. 그리고 그 말을 안 하면 난 평생
죄책감에 시달릴 것 같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예. 자, 근데 이제 일단 그 검찰이 개입을 했고요. 네. 일단 부검을 해야 됐었어요. 어떻게 죽었는지 알려면. 네. 그 임무는 국가수에 맡았죠. 예나 지금이나 이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네. 근데 치안본부장 이하 경찰 고위급들이 총 출동을 합니다. 네. 아예 그냥 각본을 가지고 와요. 심장 쇼크사, 질병으로 인한 사망. 네네네. 치안본부장이 국가수 직원한테 목욕비라고 100만 원 주는 일을 벌였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국가수 또한 경찰 산하 조직입니다. 네. 그러니까 경찰 총수가 와서 목욕비를 주고 각본을 들이미는 상황에서 네. 이거 참 쉽지 않죠. 그런데 네. 그 당시 이제 그 부관 맡은 게 황적준이라는 법의학자였어요. 국가수에? 예. 그러니까 예. 역시 고민을 거듭하죠. 네. 뭐 하나 아실 건 이제 의사로서. 근데 딱 상관 들어와서 각본에 맞게 하자라고 이제 여기에 사인만 하면 된다. 네. 라고 부추기는 거죠. 원래 폐병이 있었고 네. 그것 때문에 죽었다라고 말하면 사실 끝이에요. 사실 뭐 의사로서 난 그렇게 생각했다. 그래 봤다면 되는 거고. 그렇죠. 국가수의 의사가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이상하다 그렇죠. 하더라도 그렇게 믿어지 어떡하죠. 할 수 또 없잖아요. 그리고 바로 끝나면 바로 시신은 바로 버려질 거고. 네. 상토로. 그러면 예. 증거도 없는 거고. 예. 다른 의사 볼 것도 없는 거고. 요즘 식으로 따지면 눈만 한번 까딱하면 되는 예, 거죠. 눈만 그러면은 출세가 보장이 되고. 예. 예. 그때 이제 막 그 사람 머릿속을 얼마 터졌겠습니까? 네.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정말 눈 깜딱하면 되기도 하겠지만은 네. 눈에 보이는 사실이 있는데 네. 이거 어떻게 숨기나. 근데 집에 가서 가족들을 봐요. 현재 그 아내가 자고 있고 애들 자고 있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죽은 청년 또한 가족이 있었을 텐데. 그 청년의 아버지도 잠든 아들의 얼굴 보면서 정말 뿌듯했을 텐데. 왜 그들은 그 가족이 죽은 이유도 몰라야 한단 말인가. 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 날 가족들에게 합니다. 정의의 편에 서서 감정서를 쓰겠다. 네. 라고 하는데 참 그래도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렇죠. 계속 이제 고민에 가도 결국 형도 만납니다. 형. 예, 예. 형도 만나서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형 예. 그러니까. 형이 또 그렇게 얘기해줘요. 사실대로 알리는 게 옳은 일이다. 여기서 말이죠. 해줘요. 보통 잠든 가족들의 얼굴을 보면서 그래. 내가 여기서 밥줄이 끊어지면은 그렇죠. 예, 누가 먹여 살리나 이러면서 마음이 약해지거나 그렇죠. 또는 그렇게 찾아온 동생한테 야, 네 의기는 인정하지만 네가 그렇게 되면은 네 가족들은 어떻게 살고 괄호 열고 나까지 부담스러워지지 않니 가로 닫고 그렇죠. 뭐 이렇게 되는데 그렇죠. 아니었군요. 네. 그게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일종의 정말 그 국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딴 게 아니고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슴에서 이건 내가 용납할 수 없다. 이건 안 되겠다. 내가 불이익 당할지언정 이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행동이 옮길 때 그런 사람들이 많을 때 그 나라는 흥하는 것이고 뭐 나야 뭐라고 감추는 순간 그런 분들이 더 많아지는 순간에 네. 결국 나라가 망하는 거거든요. 네. 마침내 이제 그 부검을 끝낸 황덕준 박사의 어떤 소견으로서 그 사건은 세상에 알려집니다. 네. 경찰이 물고문으로 사람을 죽였다. 그렇군요. 일단 마침내, 예. 기자에 의해서 기자가 좀 그 눈을 번뜩이면서 예. 계속 뭔가를 캐내려고 그랬었고 또 여기 황적준이라고 하는 그런 분 나오고 또 그 전에 오인상 오인상 아마 연령으로 봤을 때는 레지던트 말년차 정도 그 정도 됐을 겁니다. 네, 그 정도. 그러니까 당직을 쓰고 있었던 그렇죠. 대강 그런 오인상이라는 의사의 그런 닥터 얘기도 있습니다만 또 이거 갖고는 안 되잖아요. 누가 그렇죠. 발설을 해줘야 그러니까 되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정말 사람들이 이제 일을 갈기 시작했죠. 네. 그리고 그 당시에 1987 1월 17일자 동아일보에 이제 김중배 논설이라는 칼럼이 있는데 이건 정말 명문입니다. 하늘이여 땅이여 사람들이여 저 죽음을 응시해 주기 바란다. 저 죽음을 끝내 지켜주기 바란다. 저 죽음을 다시 죽이지 말아주기 바란다. 태양과 죽음은 차마 마주볼 수 없다는 명언이 있다는 건 나도 안다. 태양은 그 찬란함으로 찬란한 눈부심으로 죽음은 그 참담한 눈물 줄기로 살아있는 자의 눈을 가린다. 그러나 박종철 군 채 편하지도 못한 꽃봉오리가 떨어진 그의 죽음은 우리의 응시를 요구한다. 우리의 엄호와 죽음 뒤에 살아나는 영생의 가꿈을 기대한다.
라고 얘기를 했죠. 네. 근데 이제 그러면서 또 1월 26일 월요일 날 명동 성당에서는 이 박종철 죽음을 추모하는 특별 미사가 열립니다. 명동 성당이요? 예, 이때 이날 김수환 추기경은 역사의 길이 남을 강론을 하죠. 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훼 하느님께서 동생 아벨을 죽인 카인에게 내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시니 카인은 제가 아우를 지킨 자입니까? 하고 잡아떼며 모른다고 대답합니다. 창세기의 이 물음이 오늘 우리에게 던져지고 있습니다. 묻고 있습니다. 너희 아들, 너희 제자, 너희 젊은이, 너희 국민의 한 사람인 박종철은 지금 어디 있느냐? 이야. 탕 하고 책상을 치자 억 하고 쓰러졌으니 나는 모릅니다. 의욕이 좀 지나쳐서 그렇게 됐는데 그까짓 거 가지고 뭘 그러십니까? 우린 모르는 일입니다. 라고 잡아떼고 있습니다. 바로 카인의 대답입니다. 아, 소름 끼치네요. 얘기를 하시죠. 지금 읽으시면서도 감정 주체하기가 좀 힘드시는 모습이 보이는데. 그러니까 되게 뭐랄까 정말로 들으면서 보면서 되게 참 그런 어떻게 말씀들을 하시고 네. 또 글들을 쓰시고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의 가슴은 어땠을까 생각하면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또 정부는 음모를 꾸미죠. 예. 이미 그 죽음의 이미 물고문 자체를 2명이 했다 그랬어요. 처음에는요. 2명? 네. 근데 물고문 자체가 2명이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요. 발버둥 치는데. 예. 그러니까 사람이 죽음 앞에서 얼마나 큰 힘을 내는데요. 그러게요. 근데 이거를 축소한 거죠. 덮어 써라. 네. 근데 이 모습을 다 지켜본 사람이 있었어요. 누군가요? 그게 영등포 구치소의 보안계장이었습니다. 아, 예. 경찰 수뇌부가 와서 이제 구속 경관들을 찾아다니면서 입 조용히 해라. 예. 1억을 줄게. 2억을 줄게. 와. 회유를 하고 네 가족도 살아야지. 협박하고. 그걸 직접 목격을 했고 그때 이건 대공수사부서가 국가에 왜곡된 충성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보안계장이라는 게 뭐예요, 근데? 그러니까 구치소의 보안계장이면은 어떤 그런 뭐랄까요, 어떤 일체 보안 행동을 다 관할하고 네. 이를테면 내 외부의 통신과 어떤 면회 같은 거 다 총괄하고 그런 분이죠. 그럼 일종의 교도관이네. 교도관이었죠. 교도관 중에 간부. 간부였죠. 예. 그러니까 이 경찰들은 믿은 거예요. 예. 아이 우리 편이다. 우리 편이다. 라고 생각한 거죠. 예. 그러니까 운동권 학생들은 넘치게 들어오고 네. 그냥 쌈박질하고 단식하면 그냥 같이 끄고 그런 분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경찰 수뇌부가 당연히 믿었겠죠. 네. 아니 우리 편이지. 예. 근데 구치소장 보안계장은 네. 그들의 믿음을 배신합니다. 어떻게요? 결국 엉뚱한 학생을 빨갱이로 몰아 죽이고 사건을 은폐하려는 것을 보고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 사실을 같은 구치소에 투옥돼 있던 이부영 씨에게 털어놨다. 에? 나중에 열린우리당 당의장 하셨던 이분이 그때 계셨거든요. 이분 영국 그때 이때 제야 인사였죠. 혈기왕성한.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이 감시하는 수감자한테 자신이 속한 국가기관의 비밀을 털어놓은 거예요. 세상에.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와. 들키면 어떤 일이 닥칠까? 그러게 말이에요. 평생을 다 바친 공무원입니다. 그다음 보안계장이 꽤 높습니다. 거의 넘버 2에 해당합니다. 구치소에서? 그 인생이 망가질 수도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그리고는 그 조직을 배신했을 때 얼마나 가혹한 처벌이 있을 거라는 것을 자기도 알 텐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는 그때 그런 것들을 봤을 것 같아요. 추기경님의 호소라든가 아니면 정말 김중배 위원회와 절규가 하늘이여 땅이여 이럴 수 있는가. 저 죽음을 응시하라. 저 죽음을 지켜달라. 하는 그런 호소를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안계장은 그 양심에 화답을 한 겁니다. 그리고 자신을 파멸시킬 수도 있는 비밀 누설을 했고요. 그로써 역사의 물꼬를 틉니다. 근데 또 이제 이 보안계장이 불렀겠죠. 이럴 수 일이 있습니다. 털어놨겠죠. 그런데 이부영 씨도 또한 이걸 어떻게 밖에 얘기해야 되겠는데. 그렇죠. 구치소에 있는데 통로가 없어요. 근데 또 이제 통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은근히 어떤 제야이사들 돕는 한 분은 이제 전직 교도관이었고 현직인 한 분한테 이부영 씨가 이제 그걸 다 메모해서 전달을 합니다. 아, 교도관한테? 그러니까 교도관이 또 전달을 하고 그래서 마지막 간 게
그 김정남 전 사회문화수석 김영삼 정권 때. 김영삼 정권 때요? 예, 예. 오. 그분이 이제 그 제야인사였는데 예. 편지가 간 겁니다. 그리고 김정남이 즉시 그걸 들고 천주교 정의구현 회장한테 가죠. 그러니까 현직 보안계장한테 들은 정보를 전 현직 교도관 2명을 통해서 예, 예. 밖으로 내보냈다는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가요? 요즘 같은 요즘으로 따지면 말이죠. 예. 요즘은 정보가 넘쳐나도 이것을 제대로 전달하기도 힘든 그런 세상이 돼버리고 있는데 이 엄혹했었던 시절에 자신의 직위를 걸고 기득권을 걸고서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이때 기운이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전두환 정권 이대로 봐줘서는 안 된다. 그렇죠. 그리고 밖에서 끊임없이 학생들 비롯해서 제야인사들이 싸우고 있으니까 그 기운에 감동을 받기도 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말 이럴 수는 없다. 네. 이래서는 안 된다. 네. 는 마지막 양심의 소리에 네. 화답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고. 그렇군요. 정말 자기의 인생을 걸고서라도 이러면 내 평생 내 후회하고 산다. 네. 는 그런 어떤 그 자책감 못 이긴 분들이었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예. 예. 그러니까 정말 눈 한번 지금 감고 그냥 선배 행방을 얘기했으면 네. 박종철 안 죽었습니다. 안 죽었고. 그리고 또 막 달려와가지고 딱 물고문인 거 아는데 그냥 예. 뭐 그냥 물도 없었고요. 그냥 어떻게 갑자기 써진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했으면 네. 됐습니다. 의사 그 뒤에 계속 예. 잘 살았겠죠. 의사 2분. 예. 예. 그리고 정말로 그 몇십 년을 교도관에서 살았고 또 교도관으로 살았는데 그 인생을 걸고 이건 아니다. 이거 좀 얘기해 주시오라고 얘기하는 보안계장. 그리고 그 메모를 숨겨서 밖으로 빼돌리는 교도관. 그 이름을 다시 한 분씩 호명해 주실래요? 예. 일단 박정철 열사 예. 그리고 오인상 의사. 중대병원의 예. 당직 의사였던 그분. 그리고 황적준 박사. 국과수의 황적준 박사. 예. 네. 그리고 안유 보안계장. 안유 보안계장. 그리고 한재동 전병용 교도관. 전병용 교도관. 예. 이분들의 이름을 우리는 산하의 오역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불러봅니다. 박정철 열사의 그런 비극을 맞이해서 1987년 산하의 오역 예, 이 에피소드 준비했고요. 박종철 학생이 살아있을 때 좋아했었다는 노래, 그 노래를 안치환의 목소리로 듣습니다. 꽃상여 타고. 오늘 김상옥, 박종철 그 두 분, 한 분은 일제 때 스스로 사지로 뛰어들어서 죽음을 택한 분의 얘기였고요. 또 한 번은 독재 정권 시절에 고문으로 돌아가신 그런 청년 이야기. 이 두 분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갔어요. 자, 좀 오늘 좀 비장한데 좀 그러나 그래도 좀 에피소드로 얘기할 만한 거 예, 이렇게 갖고는 에피소드는 아니겠습니다만 예. 뭐 없을까요? 예, 오늘은 그럼 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1914년 1월 11일 날. 11일, 네. 예. 호남선이 개통됩니다. 오. 철도 호남선. 한겨울에? 예. 예.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이걸 했던 거는 프랑스 회사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요거 받은 게 이제 처음에는 요걸 받아서 한국 사람들이 하려고 했었어요. 아, 그래요? 정부도, 이제 한국 정부도 이제 그걸 해보려고 했었고요. 조선. 예. 네. 근데 이제 요거만큼 우리 해보려고 했는데 네네. 이제 또 마지막 이 경술국지 될 때까지만 해도 네. 그 부설권은 한국인이 갖고 있었어요. 한국인들이. 대한제국이. 예, 예. 네. 한국인 그 회사들이. 네. 호남철도 주식회사 갖고 있었는데. 그렇군요. 이게 이제 그 병합 뒤에는 경술국지 뒤에는 일본이 뺏어갔죠. 그렇겠네요. 예. 그러니까 철도 완성을 시킵니다. 더군 왜냐면은 이 호남 지역의 쌀이 네. 일본은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급하게 공사한 끝에 이제 그 호남선이 완공이 됩니다. 네. 1914년 1월 11일의 일이었죠. 네. 근데 호남선 경우는 그 출발부터가 좀 분위기가 서글픈 기차였어요. 왜요? 그러니까 일본과 만주, 한반도 가로지르는 경부 경의선에 비해서는 네. 좀 노골적인 차별이 이루어진 거예요. 일단 운행 횟수가 적었어요. 네. 그리고 여객선보다는 그러니까 쌀 같은 화물 운송을 위한 열차였어요. 그러니까 시설이 남루하고 또 기차도 낡고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일본인들은 주로 부산을 상륙해서 네. 서울 올라갔죠. 그리고 만주 가려면은 경유 타고 가는 것이고요. 네. 그러니까 이른바 조센징 타는 기차였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아, 호남선 기차가. 예. 예. 그러니까 그게 실제 증거가 있는 게 동아일보 기사가 1920년대 동아일보 기사 나오는 길은 이렇게 됩니다. 네. 근일 철도에서 한 일을 보면 네. 아무리 지선이라도 네. 경원선과 호남선에 대해서는 학대가 비상하여. 아이고. 똑같은 기차 삭스를 내고 샀는데 네. 어찌하면 길이 다르냐고 일이 차별하느냐고 네. 하는 한 생각이 승객들 마음에 일어난다고 기사가 나와요. 1920년대. 예, 예. 그러니까 뭐 진작이 가시겠죠. 예, 그러니까 지선이라고 그때 취급을 했네요, 호남선을. 그렇죠.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계속 어떤 서글픔 우며 계속되는 것들이 어떤 일제의 쌀 수탈이 가속화되면서 네. 그러니까 어떤 학자는 뭐 수출했다고 그러는데 예? 그게 가속화되면서 정말 이 농촌이 일단 붕괴되고요. 네. 그 사람들은 전부 다 도시로 또 만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네. 근데 그분들의 어떤 진짜 힘든 삶을 실었던 기차였고요. 또 그 뒤에도 뭐 그렇습니다. 이를테면 그래서 그런지 되게 대중가요에 네. 상당히 많이 나오죠. 그중에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가수 안경애가 부르고 조용필이 리메이크했던 대전 블루스. 대전 블루스? 예, 예. 대전 블루스는. 그러니까 충청도의 응가지 않습니까? 네네네. 네, 하지만 여기에 바로 이 대전발 0시 50분 열차는. 네. 호남선이었어요. 아, 그래요? 네, 목포행. 그러니까 대전발 0시 50분에 0시 50분은 네. 실제 있었던 열차 시간표입니다. 그러니까 1959년 2월 네. 그러니까 운행이 시작됐던 그 제33 열차는 네. 20시 45분 서울 출발. 네. 대전 0시 40분 도착이었고요. 네. 그리고 목적지 목포를 향해서 0시 50분에 뿡 하고 떠났던 거죠. 그랬군요. 예. 근데 이제 이 노래가 나온 이유는 근데 대전에 출장 왔던 레코드사 어떤 직원이 네. 여기에서 밤에 내렸다가 어떤 풍경을 봅니다. 한 네. 젊은 남녀가 이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40분 이제 도착을 하고 이제 하나를 태우고 네. 0시 50분 열차는 따라갔습니다. 예. 그 이별 속에 0시 50분에 그 시간을 본 거죠. 그래서 그 노래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목포행 완행 열차. 예. 그랬군요. 그래서 이 노래가 여관방에 달 들어가가지고 가사를 쓰고 잘 이끌어 나는 간다. 이별의 말도 없이를 쓴 거죠. 그랬군요. 예. 야, 저는 군대에 있을 때, 군대 논산에서 훈련을 받고 부산으로 후반기 교육을 받으러 갈 때, 0시 50분에 대전역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연무대역에서 통일호 열차를 타고서 군인들만 신병들만 수백 명이 탄 그 열차를 타고 통일호 열차예요. 정말 통일호 열차. 그렇죠. 그리고서 이제 잠시 쉬었다가 가는데 그 쉰 데가 바로 대전이었거든요. 그렇죠. 대전역이었고 당시에 우리를 이끌었던 호성병이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야, 0시 50분이다. 시계를 본다. 실시. 이러면서 이러저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렇죠. 호남선. 그리고 이제 호남선은 그외에도 참 사연이 많은 게요. 1960년 1월 26일 날 설을 앞두고 군중들이 이제 이 지방 타기 위해서 너무 그때 개차를 늦게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 안 남으니까 수천 명이 달려갑니다. 그 와중에 서울역에서 압사 사고가 발생해요. 계단 뛰어내려오다가 31명이 죽습니다. 야, 세상에. 그게 또 그 기차를 타려고 달려간 사람들이 다 호남선 사람들이었어요. 그랬군요. 또 이런 자유당 말년에 이제 신익희 야당 후보 신익희 희망의 어떤 등불이었던 그 사람이 갑자기 호남 유세를 가다가 심장을 욱 하면 죽었던 것이 바로 호남선이었고요. 그래서 비 내리는 호남선이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렇죠. 갑자기. 예. 박준석의 곡이었는데. 그리고 이제 남행열차도 호남선이고요. 아, 그렇군요. 예, 모든 현대사에서 이 철도만큼 사람들의 어떤 희노애락을 실었던 열차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랬군요. 예. 호남선이랑 같이 공유를 하다가 노선을 공유하다가 익산에서 갈라지는 게 바로 전라선 아닙니까? 예. 네. 이 전라선을 제가 탔을 때 하필이면은 겨울이었어요. 초겨울이었는데 거기서 젓갈 냄새, 김장을 해서 나르는 건지 모르지만 젓갈 냄새가 진동을 했어요. 난방 때문에 따뜻하긴 한데 그러면서 좀 분위기가 다르다. 예? 느꼈는데 안도현 시인은 특유의
통찰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 안도현 밤에 전라선을 타보지 않은 자하고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 예, 이런 얘기했거든요. 뭔가 삶의 애환이 담겨 있는 그런 이야기일 수 있겠는데요. 수많은 그런 사람들, 수많은 일제시대 수많은 조선인들 해방 이후에는 곡창지대였습니다만 점차 피폐해져가는 농촌의 삶을 견디지 못해서 무작정 상경하거나 아니면 먹을 것을 찾아서 다른 고장으로 떠나야 했었던 그런 호남 민중들의 애환이 담겨있는 호남선 개통. 아마 응답하라 1988의 그 성동일 씨도 아마 이걸 타고 올라왔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1월 11일, 예, 1월 11일은 저에게도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제 결혼기념일이거든요. 아, 축하드립니다. 위로인가요? 아직까지 용케 버티고 있습니다만 오늘은 좀 그래도 경쾌하게 좀 끝내겠습니다. 김수희가 부르는 남행열차를 들으면서 예,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예,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